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등에 40조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합니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검거된 가운데 2만여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LG전자와 동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쟁중앙대책회의 본부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 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올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령 직원이 검거되긴 했는데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가장 속에 타는 건 거래 정지를 당한 소액주주들이겠죠. 손해배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들인 금괴 680억 원어치 중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며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돈이 묶인 주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만큼 거래소는 상장이 적격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자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의 90%가 넘는 큰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거래소를 찾아 1,500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래 정지 장기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고 해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손실이 이처럼 불가피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동참할 주주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는 연방준비제도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주요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 당분간 주요 가상화폐들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44,00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비트코인이 향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6%가량 하락한 43,115.8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2에서 삼성과 LG의 동맹 가능성이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TV 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OLED 패널 공급 계약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힙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2. 첫날 화두는 삼성과 LG의 OLED 동맹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LG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공급 계약설에 대해 처음으로 동맹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LG 디스플레이와의 OLED 패널 공급 계약설에 대해 확정된 게 없으며 정해지면 공개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인수합병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 부회장은 대형 M&A는 부품과 세트 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부분 다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초가 되는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미래 핵심 기술 등을 어우러져서 거기에 또 친환경까지 넓게 보고 협업을 강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G전자는 친환경과 디지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장 오프라인 부스는 AR과 VR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됐고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부스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이 CES 2022에서 글로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선박회사를 넘어 미래 개척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현대가 3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글로벌 시장 데뷔 무대로 CES를 택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그룹이 CES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사장은 미래 비전으로 퓨처 빌더를 제시했습니다. 자율운항을 비롯해 미래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 정 사장이 이번 전시회에서 그룹의 미래 비전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선 겁니다. And how we view our oceans, not just as a passage to your destination, but as a destination in itself, as a new space with new possibilities for sustainable. 정 사장은 미래조선 해양과 에너지, 기계 등 3대 핵심 사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 기술로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 에카수소 운반 및 추진 시스템 기술, 지능형 로보틱스 및 솔루션 기술 등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까지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으로 대형 선박의 대양 횡단 항해를 마친다는 계획, 또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로 해상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해상 물류와 해상 자원 개발의 모습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고 세계 최초의 2만 입방미터급 수소 운반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오늘 금융정책 수장들이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들의 가계부채 관련한 논의에 이목이 더욱더 집중됩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윤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두 수장의 만남 자체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직접 금감원을 찾아가 정은보 원장을 만났는데요. 이번 방문은 지난해 정은보 원장이 취임 후 금융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약 7년 전인 지난 2015년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진웅석 금감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인데요.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금감원은 정부와는 독립돼 금융권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앞서 전임자인 윤성수 전 위원장과 윤석헌 전 원장은 당시 주요 현안의 메시지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고승범 위원장의 방문은 가계부채 대응 등 현안을 앞에 두고 팀워크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팀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오갔습니까? 네, 이들은 회동을 가지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등 금융안전 3대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 대처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조소에 보강 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 감독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새해 금융권 키워드로도 가계부채를 지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 4에서 5%대를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치로 올해 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물샐 틈 없는 금융안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올해 역점 사항으로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꼽고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 시장과 비은행권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분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에 적기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계부채의 심각성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잡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계부채 상황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44조 9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10%가량 불어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843조 원이었던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33.7%포인트로 주요 30개국 평균치의 5배에 가깝습니다. 이같이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은 3.4% 증가한 반면 가구당 부채는 8,801만 원으로 1년 새 6.6%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가계 채무상환 부담도 확대됐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로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자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준금리 그런데 또 새해 첫 달부터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다음 주 14일에 있을 한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팀장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 압력,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 불균형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며 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차례 올렸는데요. 올해도 적어도 2차례에서 3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이 같은 가계부채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네, 새해 시작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880억 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 교란 행위 문제,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에 대해 면밀히 볼 것이라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부실 해계 논란과 관련해 해계 관리 착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재무제표 공시나 수정 공시를 하면 금감원이 곧바로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늦어도 3월에는 감리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수장들이 약속한 것처럼 금융 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잠재적 리스크들의 선제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8년 가까이 아메리카노 커피값을 동결했던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피업계 전반으로 원가와 물류비 상승 등 여러 가격 인상 요인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스타벅스.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지 약 7년 6개월 만에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톨 사이즈 기준 4,100원. 조금씩 가격 인상을 단행해온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하향 평준화된 가격입니다. 8년 가까이 버티던 스타벅스가 커피값 인상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치솟는 원두 가격 때문입니다. 세계 원두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지난달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 원가 압박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커피업계의 부담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예전부터 원두 가격 상승 압박도 있었지만 물류비가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라며 10배씩 급등하는 등 하루에 오르내리는 폭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지금까지 최대한 감내를 해왔지만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가운데 비교적 저렴하게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이디야는 최대한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려는 모습입니다. 전국에 약 3,000개의 가맹점을 갖춘 이디야는 지난해 자체 생산시설인 드림 팩토리를 평택에 설립해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관계자는 당분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여러 방면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방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기업 공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K옥션에 이어 최근에는 카시어링 업체 소카가 기업 공개에 나섰는데요.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시어링 업체 소카가 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카는 2011년에 설립돼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누적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고차 판매 플랫폼 캐스팅, 라이드 헤일링 플랫폼 타다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카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3,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거래소가 지난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만큼 이번에 소카가 시장에 입성하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및 유니콘 기업 중 첫 상장 사례가 됩니다. 소카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트리밍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필요한 기술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된 기업들 인수합병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관련된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보안 시스템 서비스 제공사 SK쉴더스가 같은 날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부터 2월 청약이 예정된 기업은 대어라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 총 13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주 비수기라 불리는 1월부터 공모 청약이 이어지자 지난해 21조 원에 가까운 공모 금액을 기록한 IPO 시장이 올해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승두 SK증권연구원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시작으로 연초 대여급 IPO가 작년 못지않게 준비되고 있다며 대형 IPO 딜의 부활은 작년 말 부진했던 IPO 시장을 다시 부각시켜 전체 연간 공모 규모는 25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 대해 4차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서울 대방과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전체 12개 지구에 13,552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은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이 7,152가구입니다. LH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과 부천 대장 등 대부분의 지역이 3억 원에서 5억 원대 수준이라며 입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에서 80%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두고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비 임차례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가 최근 마감한 미니스톱 매각 본입 차례 뒤늦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앞서 참여한 이마트24 운영사 신세계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앵커에퀴티 파트너스와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매각 대상은 일본 이온그룹 자회사 미니스톱이 보유한 한국미니스톱집은 100% 전량입니다. 시장에서는 미니스톱의 인수 가격선을 2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우리 건설업계는 지난 2년 연속 해외 수주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제 희망을 보여줬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민년을 맞아 건설인들이 또 한 번의 희망을 만들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아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2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치권과 건설업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역량을 보여주며 국내 건설 수주 2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해외 건설 수주액은 2년 연속 300억 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건설 경제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이어 올해 경영 환경도 코로나19 위기와 연이은 원자재 파동, 물류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또 한 번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제언했습니다. 모두가 합심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건설인 여러분, 위기 속에 희망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나아갑시다. 한편 이번 인사회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업계 부담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 11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국도 77호선 공사를 언급하며 마음만 먹으면 우리 건설업계도 잘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로 이 법은 사장님들 감옥 보내자 그 업을 접게 한다는데 이런 법은 아닙니다.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한 분 안전에 대한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 사회 전체자가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법과 시행. 한편 이번 행사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규모와 인원을 최소화했고 마스크 착용, QR 방역 확인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9도를 기록하며 추웠었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한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또한 주말인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4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도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추가로 전북과 대구의 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며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 화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춘천 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강릉 영하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속초 6도, 강릉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광주, 대구 8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1.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강원 영서는 일요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